안녕하세요.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40대 후반의 남성이에요. 최근 이 채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제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어요. 부모님은 아이를 갖지 못한 연차가 생긴 사이였기에 더욱 특별하게 대해주셨어요. 결혼 후 10년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힘든 시간을 겪으셨다고 해요. 저도 결혼 후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 그 시련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요. 부모님께서는 제를 낳기 전에 유산을 한 적이 있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시며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챙겨주셨고 주변 사람들이 믿는 미신도 따라 하셨다고 해요. 무척 절박했을 테니까요. 이렇게 힘들게 노력했지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마음을 상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썰만큼은 결혼을 했지만 부모님과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요. 양쪽 부모님 모두 32살 넘으신 분들로 딸로 생긴 것이죠. 외동아들로 태어나 사랑을 가득 받았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적에 절대 등을 누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도 가끔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을 키울 때는 아이를 누워 재우지 않았었어. 그래서 내 손목은 다 부러진 것 같아. 아이고. 어머님은 정말 소중하게 키우셨어요. 우리 딸은 조금 달랐는데 어쩌다 그렇게 키운 걸까 싶긴 해요. 너도 생각해봐.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면 어떨까? 혹시 깨질까 봐 넘나 걱정했던 아버지가 뽀뽀도 못하게 했어.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더 효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더 효도하기를 기대해 한결 어리기들을 업으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행복하고 풍요롭게 자란 경험이 있어요. 부모님의 지원으로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모두 배울 수 있었어요. 성적도 좋았고 학교에서도 임원직을 맡아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이 저를 평화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싫어하는 저는 친구들 간의 갈등을 중재해주기도 했고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선생님들도 항상 저를 칭찬해 주셔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학교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었어요. 대학에 진학한 후 여자친구도 만나게 되었어요.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되었고 여자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여자들에 대해 잘 모르는 외동아들로 자랐지만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 시기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런 욕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하고 여자친구는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 그저 쉽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많이 힘들고 슬펐지만 그것도 다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해결되더라고요. 군 제대 후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남들은 모두 대학교를 휴학하고 취업 준비를 할 정도였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밤을 새서 공부하고 준비한 끝에 졸업과 동시에 원하던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세상 맛있다는 음식은 모두 다 먹으러 다녀야 했던 것 같습니다. 1, 2, 9.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장하다창에 앞으로 회사 다니려면 체력이 좋아야 해. 입사하기 전까지는 이 엄마 아빠가 너 책임질 거야. 세상 제일 맛있는 거 다 사줄 거니까.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우리 아들 많이 놀아야 해. 맘님,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나 내 새끼, 너 엄마한테 딸을 변해주고 많이 놀 거야. 우리 아이랑 알았어요. 엄마 이렇게 된 모든 것은 부모님 덕분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외동자의 셨는지를 가지고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취직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덕분에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입사 후 2년은 정말 정신없이 보냈는데 회사 생활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업무가 더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선배들과의 술자리도 부담스러웠지만 성실함과 평화주의로 극복했어요. 후에는 선배들의 사랑을 받으며 괜찮은 후배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몇 년 뒤에 한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그녀는 제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처음에는 서로에게 호감이 없었지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마음이 가까워졌어요.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녀의 모습은 정말 눈부신 것 같았어요. 제가 일하던 직장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교사인 여자친구를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는 역시 업도 좋고 외모도 뛰어난 여자친구라서 제 친구들은 내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러워했어요. 와, 정말 부러워라거나 전생에 보람 있는 일이 있었나 봐, 어디서 그런 여자를 만났는데 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죠. 하지만 그래도 신이 내린 직장인 채 교사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어렵기만 한 일이 있어도 돈 문제도 해결되고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한테 말해서 여자친구 소개해 달라고 해보는 거 어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잠시 기다려보자. 친구들의 부러움 속에서 그녀와의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녀는 새콤하면서도 종종 애교도 부릴 줄 아는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교사로서의 자부심도 있었고 술을 즐길 줄 아는 성격을 지녔었어요. 아마도 나름의 주장이 분명한 사람이었죠. 사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녀는 많이 고급스러운 의상을 입고 다니는 편이었어요. 나이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명품 의상과 가방을 착용하고 있었죠. 저희 엄마보다도 한 번도 신어보지 않았을 정도의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내가 저렇게 비싼 신발만 신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돈을 쓰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끔씩 그녀가 제게 애교를 부리면서 갖고 싶은 것을 말할 때 나는 그게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을 그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없다고 정말 그거 갖고 싶다고 하잖아. 남편한테 이거 하나 정도는 부탁해도 돼, 안 그래? 아, 나 진짜 이번에 너무 갖고 싶어. 아니, 그래도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핸드백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는데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내 생일에 그거 하나 사줄래? 내가 뭐 맨날 갖고 싶다고 한 적도 없는데 말야? 아이고 오빠, 그래도 그게 좀 좋겠다. 오빠야, 내가 뽀뽀 많이 해줄 테니까 꼭 사줄 수 있어? 제발, 제발 부탁해. 나는 그때 그녀의 애교에 겨우 견디지 못해서 값비싼 명품 가방을 주었었죠. 그때 여자친구는 항상 자신이 사는 이런 명품들이 절대로 과소비가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을 설득해 왔어요. 오빠, 생각을 해봐. 그냥 싸구려 제품 사서 많이 쓰지도 않고 버리고 하면 그게 더 돈 낭비인걸? 아니야, 이거 처음에 살 때는 좀 비싼 것 같지만 계속 사용하고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다 따지면 별로 비싼 게 아니라니까. 진짜야. 오빠 계산을 해봐봐. 그거야 뭐 이걸 사는 사람들에 합류하니까 굳이 이렇게 비싼 거 아니어도 돼. 그래 고마워. 자기 역시 사람 추는 능력도 있고 성격까지 좋다니까. 고마워 자기야. 그녀와 연애를 하는 동안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 드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주는 것을 즐겨 했었는데요. 그게 그녀의 직업적인 면도 있었고 성격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제게도 같은 방식으로 돼 있었고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버린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의견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반박해봤자 여자친구의 끊임없는 설득과 가르침 때문에 피곤해질 거지 뭔 했으니까요. 여친과 연애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딱 한 가지 불편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동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설득하는 다른 점이었어요.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것도 계속했었죠. 연애 때는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에 별로 불편하지 않았지만. 아이고 오빠, 그래도 그게 좀 좋겠다. 오빠야, 내가 뽀뽀 많이 해줄 테니까 꼭 사줄 수 있어? 제발, 제발 부탁해. 나는 그때 그녀의 애교에 겨우 견디지 못해서 값비싼 명품 가방을 주었었죠. 그때 여자친구는 항상 자신이 사는 이런 명품들이 절대로 과소비가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을 설득해 왔어요. 오빠, 생각을 해봐. 그냥 싸구려 제품 사서 많이 쓰지도 않고 버리고 하면 그게 더 돈 낭비인 걸.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아내는 자신의 관심사만 쫓는 습관이 생겨버린다. 1년 반 정도를 연애한 후 결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부모님은 서울에 집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결혼을 원한다는 제 소원을 듣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서울로 올라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어릴 적부터 아들을 사랑으로 키워온 부모님은 어떤 여자와 결혼할지 궁금해했다.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한자리에서 부모님은 큰 만족을 표현했고 집안 분위기부터 외모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 어머니는 늘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착오로 여자는 우리 집보다 조금 못한 곳에서 데려와야 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 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여자를 데려오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곤 했다.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보여? 어머니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도 주변에서 듣는 소식을 보면서 너무 멋진 며느리를 얻은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고 한다. 오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그저 사돈 집안은 평범했으면 좋겠다. 너무 잘난 며느리도 솔직히 싫고 알았어요. 엄마, 그럼 제가 최대한 그런 여자 만나려고 노력할게요. 엄마의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을 제가 데려온 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은 너무 좋은 중학교 교사인데 홀어머니와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여자친구의 상황이었는데 엄마는 오히려 좋으셨다면 모양입니다. 두 사람을 처음 만나게 해준 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곱게 단장한 여자친구와 저희 엄마의 모습이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마침 그날따라 두 분 다 네이비 계열의 옷을 입고 오셔서 매우 잘 어울렸던 기억도 나네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모녀인 줄 알 정도로 말이 됩니다. 그날 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평소에 잘 먹지도 못하던 술을 몇 잔 마셨네요. 부모님도 함께 하셔서 더 좋았어요. 더군다나 저를 너무나 어렵게까지 씌웠던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여자친구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딱 맞는 대답까지 해줬지 뭐해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 아들을 너무 어렵고 귀하게 봐서 그런지 결혼하면 손주를 최대한 빨리 보고 싶어요. 제 의견을 묻는다면 난 정말 회사 일도 너무 좋고 일하는 것에 대해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가능한 한 빨리 아이를 낳고 싶어. 주변의 선배들을 보면 세대 차이나 연봉 차이 등으로 결혼과 육아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빨리 가족을 꾸리고 싶어. 처음 만난 그날 상대방이 내 생각과 일치한다는 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몰라. 함께 하늘에서 내 아이와 만들어준 사람 같다는 말은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이후 이 일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 것 같아. 아이들이 낳고 바로 결혼한 후라도 서로 돕는 모습을 보이며 사랑과 책임감을 나누며 살아가겠다는 말은 정말 완벽한 것 같아. 어머님의 희망과 지지에 감사하며 그날 처음 만남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를 잊지 않겠어.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방해되는 요인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자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오셨지만 애인이 있을 것 같은 흔적이 보였어요. 몇 번 만나면서 다른 차를 몰고 오시고
전화와 문자도 자주 오가는 일이 있었어요. 결혼 후 신혼집을 마련했고 매일 저녁은 장모님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피곤하다며 요리를 잘 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서로 집안일을 나눠 했지만 아내는 쉽게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안일을 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일이라서 이해해줘라는 생각을 했지요. 나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다시 이러한 업무를 해야 한다니 정말 난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생활비를 벌면서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번갈아 가며 할 수는 없을까?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 너는 저녁을 맡아줄래? 청소와 세탁도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넌 더 편안해질 거야? 결국은 이런 게 맞지? 내 얘기는 그게 아니야. 사실 우리 옆집 엄마네 집에서 밥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엄마는 거의 집에서 밥을 하기 싫어하고 혼자 먹기도 심심한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가서 식사를 해도 좋을 것 같아. 우리는 밥조리나 청소는 내가 잘하니까 맡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밥 문제는 장모님 댁에서 해결하고 청소는 내가 맡아서 할게. 응, 맞아. 내 생각에 이게 최선일 것 같아. 사람은 잘하는 일을 해야지 못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건강에는 좋지 않을 테니까. 그래, 그건 너 맞아. 우리끼리 청소할 일이 참 많을 텐데. 그렇게 하자면 장모님이 혼자 계시니까 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밥도 먹을 수 있겠지? 밥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그래서 결국 아내의 설득으로 우리 부부는 거의 모든 밥을 장모님 댁에서 먹기로 했어. 왜냐하면 걸어서 5분 거리니까. 그 자리는 바로 퇴근한 후 그렇게 한 거예요. 장모님의 요리 솜씨는 매우 좋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불만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음식도 맛있었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 장모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신혼부부처럼 집에서 둘이 서로 워낙 바빠서 못하는 요리라도 함께 준비해서 먹는 게 부러웠어요.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맛이 없어도 그때는 다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한 생활이 계속하다가 어느 날 아내에게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그 이야기도 돌파 못했고 설득당했죠. 몇 번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아내의 요구에 따라 무슨 것이든 따르기로 했어요. 제 나름대로 의견 대립을 싫어하는 편이라 친구들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했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최대한 참고 참았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해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 습관이 결혼 후 아내와의 관계에도 드러나게 됐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충돌하고 그 문제에 대해 설득과 합리화를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을 뿐이지 아내는 그렇게 저를 점점 얕보게 되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 생겼더라도 나는 그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상관조차 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는 일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장모님의 생신 선물까지도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고액의 금액을 뽑아서 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부모님은 제주도에 계셔서 자주 만나지 못했을 뿐더러 생신 같은 날을 축하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한 번도 말이라도 꺼내보자는 말조차 없었죠. 마음속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둘 다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러더니 장모님 생신이다 보니 내 생신 선물로 현금 500만 원을 뽑아서 드리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돈 관리는 내 맘대로 했기 때문에 별로 모르지만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아주 많이 놀랐었습니다. 조급 선물 500만 원을 통장에서 뺀 것이 장모님 생신 선물이었어요. 아, 맞다. 우리 엄마 생신이라 500만 원을 빼서 사용했네. 그게 왜 문제인 거지? 아, 그렇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특별한 선물도 아니고 큰 금액도 아니니까 왜 아까워서 자기야. 그게 너무하다. 우리 엄마가 이런 것에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데. 그런 소리를 하며 말했다. 슬픈 일이라서 저희 어머니는 특별한 생일 파티에도 못 참섰어요.
제게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어머니 혼자 가시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시간이 오면 당신이 가서 착해 보일까 싶어요. 그때 왜 나쁜 일이 생긴 것을 꺼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남편이 없이 혼자 살아 계시는데 그런 때에 기분을 내려고 하셔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걸 알았어요. 내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 달라고요. 어쨌든 나는 그런 다소 과한 생일 선물을 장모님이 넘기로 했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기로 했던 거죠. 아내는 능숙한 교사로서 친구들도 부러워했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돈은 아내가 관리하고 생활비로 사용되는 것이 맞아요. 요금을 내는데 어렵지 않지만 그땐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는 그런 변화를 견딜 수 없는 애의 행동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 일이 많았어요. 아내는 임신으로 힘들다고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었고, 그래서 저는 외벌이를 하게 되었어요. 좋은 직업이었고 중간중간 쉬면 했지만 왜 그만두는지 알 수 없었어요. 마음이 끓었죠. 난리가 났지만 귀순을 꺾지는 못했어요. 저도 남편이라서 그런 고집을 꺾을 수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내는 쉽게 교사로서의 직업을 포기한 후 장모가 아이를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을 우리 집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실제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다소 이상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죠. 사위처럼 장모님과 함께한 집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고 생활비는 배로 늘어났어요. 뭐가 그리 많이 먹고 싶은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을 사 먹고 시켰다. 3대 카드의 알람 소리는 멈출 날이 없었죠. 그래도 손녀와 딸을 낳아준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많으셨던 우리 부모님은 제주도에서 유명한 옥동 생선부터 시작해서 각종 과일까지 시시각각 보내주셨습니다. 그저 손주가 보고 싶어 언제 올 수 있는지 전화도 가끔 하셨죠. 애기 자리 지하이코 애기 너무 보고 싶다. 언제 올 수 있을까? 엄마, 죄송해요. 이번 달에는 꼭 한번 내려갈 거였는데. 아이고, 최소 확인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정말 바쁘면 엄마 아빠 카도 되니까. 혹시 애미한테 부담 주지 말아라. 응, 알았지. 여자는 내놨군. 그러면 기분도 그러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만사가 귀찮을 법행해. 그냥 네가 기분 맞춰주고 맛있는 거도 사주고 그래야 해. 알겠니? 근데 엄마, 알겠어요. 대답은 그랬지만 엄마의 서운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결혼 전에는 시댁에 잘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혼 후 시댁에 관심 없는 모습에 실망을 했던 어느 날 엄마가 눈길을 미끄러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이른 아침에 아버지가 전화와서 엄마의 입원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엄마는 그저 제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순간 그동안 너무 찾아뵙지 못한 제 모습이 생각이 났고 죄송한 마음에 눈물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제주도로 내려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 듣고 눈길에 미끄러져서 부러졌어. 어서 당장 집에 가봐야겠어. 어머나, 정말, 이거 어쩌다 그러셔? 너무 걱정돼. 영상통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영상통화라니, 당장이 내려가 봐야지. 당신은 어차피 학교 나가지도 않으니까 시간 많잖아. 내일 당장 다녀오자. 내일 저기 있잖아. 나 사실 자기한테 말 못했는데 말이야. 나 좀 비행기 공포증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뭐, 비행기 공포증? 당신 분명히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잖아. 그때도 비행기 탔는데 아무렇지 않았잖아. 그게 내가 분위기 망치긴 싫어서 그랬어. 그렇게 심한 거였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모르고 어쩌나. 내일은 혼자서 엄마 병원에 갈 것이다. 진짜로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나는 옛날 교사였어.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동창 친구의 자식이 있는데 그때 자기랑 같이 가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사위 자랑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내 아내가 갑자기 비행기 공포증에 대해 얘기하며 신혼여행을 못 간 이유를 설명했어. 나도 노력했지만 공포증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도와줄 수 없었어. 그래서 나 혼자서 제주도로 엄마 집에 갔어. 아내와 아이 없이 내려가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몇 년 동안 아내는 한 번도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었고 부모님이 항상 내려와 아이를 보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 그래서 엄마 아버지의 생신이나 명절에도 참석하지 못했어. 장모님께 최선을 다한 것 같아. 특히 장모님이 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분이라 많이 노력했어.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어해. 어떤 바쁜 업무가 있더라도 항상 취소하고 장모님과 함께 앉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종종 동행하여 그 자리에 술값이나 밥값을 계산해야 했어요. 우리 사위는 얼마나 멋진 직장에서 일하는지 알아요. 연봉도 얼마나 높은지 말이죠. 난 맨날 사위를 동행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돈도 안 고마움. 너무 좋은 거 있어? 우리 사위는 오늘도 계속해서 따라와야 한다고 지나치게 뭐라는 거지? 귀찮아 죽겠다. 우리 사위는 회사를 그만두고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천재 마케터였는지. 얼마나 사위를 개고 있는지 부럽다. 사위를 잘 두어서 부럽다. 우리 사위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됐어. 이러한 대화가 자리에 늘어놓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밥값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행동을 장모님에게 하니 마음속은 항상 불편했어요. 몇 년 후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전업주부로 살아가며 장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나는 직장에서 승진을 해 연봉이 어느 정도 늘어났고 새로운 가족이 있어 전혀 부족함이 없어졌어요. 가장의 능력을 가진 아내가 일주일의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외할머니와 친척들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가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어머님께 더 늦기 전에 함께 여행을 하고 싶다는 말에 회사 휴가와 반차를 이용하여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딸은 말도 잘하고 기억력이 뛰어난 아이로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내가 떠나는 날 저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아내와 아이를 위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우리가 하와이로 여행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아내는 기차역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기차 타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 비행기 출발 소식이 들려오고 전화가 끊기기 전까지 이야기가 이상하게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에게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 동안 내 아내가 쓴 카드 내역을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되기는 했지만 아내는 자신의 번호를 통해 결제 내역을 받고 있었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자신만 가지고 있어서 저는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았죠.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카드 이용 내역을 살펴보았고 그곳에서 비행기 티켓을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유치원에 놓고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도 그때 하와이행 비행기는 아직 출발 전이었고 확인까지 끝내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미친 듯이 공항으로 뛰어가 하와이로 향하는 비행기 탑승 절차를 마치고 나니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내와 장모가 앞자리에 앉아서 셀카를 찍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다가가 그녀의 핸드폰을 움켜잡아 버렸어요. 어머, 뭐야? 당신.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비행기 공포증이 그렇게 심하나? 어이가 없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비행기 공포증이라니. 근데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물었을 뿐인데 그런 입장이라고. 이번에 우리가 진상을 수하족하리 돈 얼마나 안 가다니. 3시간 거리의 제주도. 우리 엄마 집으로 좀 더 가보아야지. 뭐야, 그건 무슨 소린데?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동안 내 월급으로 얼마나 많이 낭비했는지 교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고 이용하는 것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여 아내에게 소리쳤다. 그때 옆에 의자에 비행기 표가 있었다. 그 표를 찢어버렸다. 뭐 하는 짓이야? 너 정말 뭐 하는 짓이야?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데 아내가 기절할까봐 표를 찢어버렸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그동안 착하게 해주었는데 어른이라고 모르고 교사 분수를 넘기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교육을 받고 그런데도 말을 바로 못한다면 장모님 입을 뚫어지게 만들고 말해야 한다. 가정교육 손에 넘겼다. 그럼 올바른 교사 자질인가? 말 좀 해주세요. 으이구 무서워. 어디서 두 눈 뜨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런 짓을 하다니. 그 사람 창피한 나쁜 사람이다. 남자식이지. 그렇다고 아이에게 이런 교육은 안 된다. 제가 미쳐버리겠단 미치지 않은 거세요. 제 미쳐버렸다는 소리요. 저는 아내의 핸드백을 뒤지며 미친 듯이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지갑 안에 내 카드를 꺼내고 하와이 여행을 위해 준비한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알지만 내가 쉬워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두 모녀를 조종하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운전 중에 눈물이 너무 흐르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프거나 화가 난 것일지 혹은 배신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오면서 두 눈을 쏟아냈어요. 모든 것을 신뢰하고 보냈지만 집 오니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러나 제주도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구나 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장하겠지만 내일 집으로 가겠어요. 평일에도 시간을 내줄 수 있겠어요? 한동안 몰두했어요. 엄마, 며칠 전에 나를 걱정하게 만든 꿈을 꿨어요. 어딘지 맛있는 음식 같아요. 저희 조부모님은 저를 충분히 돌봐주고 싶어 하셨던데 전화를 끊고 울음이 멎지 않았죠. 며느리가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하고 그저 잘해주기만 하는 엄마를 보니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팠어요. 그날 짐을 싸고 아이를 데리고 늦은 저녁 시간에 제주도 행비행기를 탔어요. 그토록 그리웠던 손녀딸을 부모님께 안겨주었답니다. 50분가량의 비행 후 제주도가 왜 이렇게 힘든지 깨달았죠. 그 이후로 매달 최소 2번은 무조건 엔노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부모님은 혼자 아이를 데리고 온 저의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하셨는데 곧바로 묻진 않으셨죠.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간 날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해드렸어요. 제 생활이 돈을 갖다주는 기계처럼 다뤘다며 눈물로 듣더군요. 그렇게 울고 계시는 부모님을 보며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게 느꼈죠. 서울로 돌아와서 이혼 준비에 착수했어요. 내 카드값을 이후 집안에 적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내의 장롱 속 명품 하나부터 장모님까지의 명품까지 모두 발견되었고 그 사실이 저를 충격해 했어요. 차곡차곡 쌓아 놓은 것을 사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연봉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많이 썼습니다. 월급과 보너스를 합치면 가족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정도까지 적금에 많은 금액을 넣었는데 모아둔 돈은 전혀 없었고 카드빚만 쌓여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제 잘못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모아나지 않고 체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족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초래해 나 자신이 조금 후회되기도 합니다. 아이의 양육권도 가져오고 이혼한 후 모아둔 돈을 모두 끊고 나니 아내가 기사라 가듯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낭비를 하거든요. 카드값을 갚기 위해서도 제가 필요했을 겁니다. 아주 비열한 두 모녀의 계획이 매우 짜릿하게 만듭니다. 시댁을 무시하고 노는 두 모녀는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모든 카드가 끊겼어요. 그런데 병원비 명목으로 문을 두들겨 전해달라는 핑계로 왔었지만 그 문자마저 무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짓이겠죠? 지금은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며 부족함 없이 건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고 덕분에 예의 바르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내년에는 제주도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이가 더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엄숙한 삶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다면 제주도가 최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끔은 한 발 물러나 조금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처를 가진 분들에게는 특히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